이번 강의의 주제는 혁신기업 발굴입니다. 부제로 잠재력 보유기업 발굴을 위한 안목입니다. 강의 계획은 목적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발굴을 위한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과정은 먼저 기업의 본질과 혁신 전략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이 혁신 전략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끝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에서 진단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지식과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시스템 프레임을 통해서 기업을 진단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와 기업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봄으로써 실제 뒤에 혁신 기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혁신 기업을 발굴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멋진 하늘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갈대입니다. 이거 갈대도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이는 거 있습니까? 네, 아마 바람도 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갈대가 휘는 걸 보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갈대를 볼 것인가 바람을 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갈대만 본다면 아마 하수나 중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바람까지 볼 수 있다면 고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 주제가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바람처럼 영향을 미치는 이 트렌드 요소, 이것들을 제가 4가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탈세계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된 기술 변화. 세 번째, 이로 인한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네트워킹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상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탈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전문화, 분업화되어서 충분한 원활한 공급망을 형성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저물가의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1년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국제적인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저임금의 중국의 그런 저임금을 활용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면서 한 20년 동안 아주 풍요로운 시기를 지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지금 3년째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제조 시설은 자국 내에 두어야 되겠구나. 이익을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자국 내에 그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트렌드가 발생했고, 그다음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지금 진화를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6개월 됐습니까?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침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나 식량 공급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 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공급망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계에 최근 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의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라든지 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의 위기였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슈로 해서 전 세계의 각 국가의 정부들이 저금리나 아니면 양적 완화, 엄청난 화폐를 찍어냈죠. 이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급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급의 문제는 기존에는 기술 발전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혁신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정치나 정책의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생산 시설을 증대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수요와 공급 법칙이 맞기 때문에.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는 대출 문제라든지 다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런다면은 앞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선진국의 리쇼어링, 자국으로 기업을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것은 장기적인 추세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은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의 변화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J커브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변화와 폭은 실제 경제 발전이나 번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은 이 IT의 혁명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BT, NT, ET까지 왔지만 최근에는 우주 항공 기술인 ST와 문화 콘텐츠인 CT까지 해서 6T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요. 기술 개발이 이 시기에 따라서 약 한 100년 상간에 걸쳐서 혁명적인 기술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 지수 함수가 올라가는 그런 변곡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BT, NT, CT, ST 관련된 각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제품과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의 진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시대에 혁신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나 제품을 통해서 시류를 앞서가거나 따라가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렇게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공급자나 경쟁자의 그런 서로의 역학관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의 관계에 뿐만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경쟁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협력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필연적으로 따라온 결과인데요. 앞에서 탈세계와 기술의 발전, 또 시장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활동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분산하고 자원을 공동 조달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시도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된 예로 들자면 뭐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실리콘밸리도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업 간의 그런 협력이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도 ICT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 R&D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코퍼레이션, 이게 협력과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 그러니까 협력이 더 중요시되는 이제 C&D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혁신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에 뒤처진 기업은 성공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지금 조건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업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런 좋은 안목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업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자동차에 빗대서 생각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그 자동차의 본질은 자동으로 가는 거죠. 내가 걷지 않아도. 기업의 본질이 마치 이윤을 창출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본질은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만드는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퀴입니다. 바퀴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죠. 자, 자동차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마치 기업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적인 요소가 4개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바퀴처럼 기업은 어떤 바퀴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못하니까 조직 내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4개의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갔을 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 중에서 활동 측면에서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동적으로. 그러면 그 활동 측면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활동에 집중된 영역과 외적 활동에 집중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내적 활동으로 속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2바퀴 기술 제품 생산이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사람 있잖아요. 2바퀴. 그 다음에 동과 관련된 바퀴가 아마 내적 활동에 속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은 외적 활동에 속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적 활동의 혁신의 어떤 관점, 특징이 뭐고 외적 활동의 특징이 뭔지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이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내적 활동은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불확실성 면에서는 내적 활동은 좀 낮습니다. 좀 정해진 게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적 활동은 높죠.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변수도 내적 활동은 좀 작아요. 근데 외적 활동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인 요소, 혁신의 중점적인 요소는 내적 활동은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외적 활동은 효과성이죠. 해야 할 일, what to do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적 활동은 어느 정도 좀 분명합니다. 뭐냐면 생산 쪽에서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무 쪽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외적 활동 같은 경우는 해야 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외부가 밖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경쟁사가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판촉 행사를 했었을 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사를 따라서 하거나 말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판촉 대신 우리는 가격을 인하해버린다. 다른 전략으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전략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렵죠. 결정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외적 활동은 what to do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이 뭐냐면 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적 지향 활동은 how to do,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적 지향 활동 같은 경우는 주안점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로건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Doing things right.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하는 게 내적 지향적 기업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슬로건, 외적 활동에서는 Doing the right thing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세 개의 바퀴는 내적 활동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은 외적 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업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혁신 역량을 볼 때 1차적으로 보는 기준점이 거의 대부분 이 회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 회사는 어떤 효율적인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인 면은 전체 바퀴 중에 4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도 그다음에 자금, 재무의 세계에서도 실제 높은 기술만 가지고 있다 해서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조직은 특히 창업자나 대표자의 어떤 경력이나 전문성, 정직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실행력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4개의 바퀴를 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줌인 기업을 딥하게 들어가 보면서 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줌아웃으로 이렇게 쭉 한번 3단계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시장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어떤 이해관계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하기 전에 또 경영자가 있었네요. 자, 좋은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차가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더 중요한가요? 운전자가 더 중요한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아까 바람을 보는지 아니면은 갈대를 보는 건지가 똑같습니다. 좋은 차에 좋은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업이 작을수록 운전자의 영향력, 경영자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운전자의 영향력이 기업이 커져가면서도 계속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기업이 커갈수록 경영자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다룰 시스템으로 채워야 이제 좋은 혁신적인 기업,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경영자는 경영을 할 때 실제 두 가지의 판단, 의사결정 기준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가 그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많다면 직관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아주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한 이 시대에는 직관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데이터 기반에서 숫자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회계지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의사결정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줌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아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을 만들 때 이렇게 멋진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실제 밖에 나가면 우리와 같은 자동차가 길에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시장 속에 속해 있고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많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객이죠.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 있는 겁니다. 자, 고객이 없으면 우리 기업은 전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 트렌드에서도 이제 기술이나 시장이 너무나 빨리 변한 것처럼 고객도 너무 빨리 자주 변합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기호,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원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고객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모니터링, 날마다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협력자입니다. 협력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협력자, 이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이죠. 이건 특히 협력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혁신 협력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판매에 도움을 주는 유통 협력자가 시장 협력자라고도 할 수 있죠. 시장 협력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력자를 과연 얼마나 많은 숫자의 협력자를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위쪽은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그런 이해 관계자고요. 그다음 밑에 쪽은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하거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특히 경쟁자입니다. 자,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경쟁을 회피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자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이 대체제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어떤 제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아예 또 다른 컨셉이나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체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롯데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통업에서는 가장 큰 대기업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이 그 스타트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대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이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롯데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해라. 두 가지죠. 스타트업으로 인해서 롯데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제의 영향도 늘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1단계 줌아웃이죠. 이 박스를 우리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안에 플레이어들, 구성 요소들은 구성 요소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 단계만 더 줌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만들기도 힘들죠. 근데 만들었는데 또 신경을 써야 될 우리의 산업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바람과 같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 요소는 이처럼 6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사회. 네 번째, 기술. 다섯 번째, 환경. 여섯 번째, 법률과 규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변화가 느껴지시죠? 앞에서 설명했던 4가지의 트렌드에도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공급망이 위기를 겪는 이 시기에 얼마나 이런 요소들이 진짜 이 조그만한 우리 회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기존의 평온한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 크게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외적인 바람과 같은 환경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그다음에 환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회는 더 많은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고객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는 디지털로 인해서 지금 특이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린 지수함수처럼 변곡점을 넘어서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이나 제품, 그다음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의 진보화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ESG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변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식을 우리가 맞춰주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규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법률과 규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사업이 확 클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정체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안목을 갖고자 하는 우리 모든 평가자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 안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그다음에 이 산업을 흔들 수 있는 이 바람과 같은 이런 트렌드에서도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